안녕하세요. 엔투세무의 김재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득세랑 세법별로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취득세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계산해서 주면 그 납부서 보고 그대로 그냥 납부하는 세금이다 보니까 세무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이 취득세 중과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중과에 대해서 오늘도 그 미네르바 올빼미 김호영 세무사님하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이 취득세 중과가 언제부터 생겼죠? 원래 이제 취득세는 예전에는 4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중과가 잠깐 있었어요. 네. 4주택은 4.6%. 네. 원래 이제 취득세가 1에서 3%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4.6%의 네. 중과세율이 잠깐 적용되다가 네. 이제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가 너무 높아지고 네. 집값이 안 잡히니까 네. 정부가 2020년 8월 12일부터 네. 지방세법을 개정해가지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 네.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사실은 이 취득세 중과제도는 어느 나라 걸 따왔냐면은 네. 싱가포르 있죠. 네. 싱가포르는 땅덩어리가 되게 좁잖아요. 그 싱가포르는 그 주택수가 작으니까 네. 집값이 굉장히 이제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굉장히 고율로 중과를 하거든요. 그 제도를 우리나라도 따온 겁니다. 그럼 중과제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취득세 중과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이제 중과가 적용이 되는데요. 우선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 있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주택까지는 중과를 안 하고요. 네. 3주택부터 중과를 합니다. 네. 비조정 지역은 좀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주택까지는 봐주겠다. 네. 그럼 3주택부터 중과를 하는 거고, 약간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 있잖아요. 예. 좀 규제를 해야 되는 네. 지역. 이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를 합니다. 네. 그리고 3주택부터는 더 고율로 중과하고, 네. 그 비조정 지역은 3주택부터 8%, 네.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8%, 네. 3주택 이상이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법인이 있죠. 네. 법인은 사실상 취득한 주택이 다 투기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법인이 취득한 주택은 모두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조정지역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지금 서울이 웬만한 지역이 다 풀렸잖아요. 그렇죠. 4개 구 빼고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네.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하나 더 산다. 네. 그럼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2주택자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럼 중과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당연하죠. 네. 비조정 지역은 이제 2주택까지 중과를 안 하니까 이제 취득세 중과가 안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세무사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 비조정 지역이면 중과를 안 하는데 네. 만약에 두 번째 주택이 조정 지역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원래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두 번째부터 중과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네. 우리가 이사 가다가 네. 잠깐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러죠. 네. 일시적 2주택자들은 설령 두 번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무조건 중과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두 번째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면은 네. 이제 중과는 안 하지만은 네. 만약에 그 두 번째 주택 취득하고 3년 안에 정전주택을 네. 안 팔잖아요. 그러면 중과를 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취득할 당시에는 기본세율, 네. 그리고 3년 이내 못 팔았다. 네. 그럼 다시 중과세율로 가세하면서 가산세까지 아. 부과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2주택을 취득을 할 때 나 3년 안에 팔겠다라고 네. 하고서 1주택자의 취득세를 먼저 내고, 그렇죠. 네, 그리고 3년 안에 만약에 못 판다, 네. 그럼 그때 가서 추징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때 가서 네. 이제 2주택 세율하고 당초 내가 냈던 네. 2주택 네. 세율이 있죠. 그 네. 차액하고 네. 거기에 가산세까지 네. 추징당하는 겁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양도세에서도 주택수에 따라서 이제 중과가 되고 안 되고 이것처럼 네. 취득세에 있어서도 1세대의 주택이 몇 채인지 이걸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이다 보니까 이 주택수 산정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쉽게. 제가 이제 강의를 갔을 때나 네. 세무 상담을 할 때 네. 납세자들이 가장 울분을 토하는 게 네. 아니 왜 똑같은 세금인데 네. 주택수 계산 방식이 다르냐. 이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정부가 네.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집행해야지 네. 왜 세목마다 주택수 계산 방식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왜 취득세하고 양도세, 주택세 계산 방식이 다르냐면은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네. 지방세는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예요. 네. 줄여서 행안부라고 그러고
양도세는 국세잖아요. 네. 국세는 소관부처가 기획재정부입니다. 네. 소관부처가 달라가지고 네. 법령을 개정할 때 네. 각자 자기들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정책 목표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목표에 맞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주택수 계산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이걸 다 캐치하고 이제 이해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세무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취득세는 실무적으로 세무사들이 잘 안 해요. 예, 잘 몰라요, 사실. 그렇죠. 이제 지자체에서 신고하러 가면 지자체에서 그 납부서를 발급해 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 공부를 안 하는 데다가 예전에 또 중과제도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중과제도가 생기면서 너무 어려워져서 세무사들도 많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세목이긴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취득세 주택수 계산 방법, 그다음에 양도세 주택수 계산 방법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취득세부터 보면은요. 네.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네. 주택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네. 중요한 게 취득 당시 주택수예요. 예. 근데 이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예. 어떤 게 있느냐? 당연히 주택은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죠. 네. 그걸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러는데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분양권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 분양권은 언제부터 들어가냐면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그 주택수에 들어가고 네. 이제 제일 문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양도세하고 달라요. 네. 양도세에서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용으로만 쓰면은 무조건 주택수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제 취득세는 네. 우선 2020년 8월 11일 이전 취득분 주택세 안 들어갑니다. 주거용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을 하더라도. 네. 2020년 8월 12일에 세법이 개정됐잖아요. 네. 그 전에 산 사람들은 무조건 빼주겠다. 그 다음에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있잖아요. 네. 이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만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네. 이게 주거용 판정이 양도세하고 달라요. 네. 양도세는 사람이 살아야 주거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 취득세에서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면은 주거용, 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면은 네. 주거용이 아닙니다. 네. 이게 되게 헷갈리죠. 네. 왜 이렇게 그러면- 해놨느냐? 제가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내 그 재산세가 네. 주거용으로 부과가 되는지 업무용으로 부과가 되는지를 네. 구청에 물어보시면 돼요. 전화해서. 그럼 취득하기 전에는요? 취득하기 전에도 전화. 내가 이제 취득하려고 네, 하는 그 하려고 오피스텔이 계약을 할 때. 재산세가 어떤 걸로 나오느냐. 네네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다가 문의를 하면 다 알려주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확인한 다음에 네. 취득해야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는 네. 겁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에 하더라도 대부분의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옵니다. 네. 주택분들은 안 나와요. 네. 근데 언제 이게 주택분으로 나오냐면은 내가 오피스텔을 취득해가지고 임대주택 등록이 있거나 아, 네. 임대주택 등록하면 재산세 네. 감면해 주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바뀌는 네. 거고 원래 주택분 재산세하고 업무용 재산세가 업무용 재산세가 약간 높거든요. 네. 근데 많이 차이 안 납니다. 네. 몇만 원도 이게 차이 안 나는데 그 재산세를 줄이고 싶은 분들은 네.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해달라고 네.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서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걸 현황과세 신청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바뀝니다. 주택분으로 바뀐다. 네. 그거 네. 외에는 대부분 재산세는 업무용으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재산세에서 주택으로 빠지는 오피스텔은 취득세 계산할 때도 주택수에서 빠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네. 아까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 세 개는 네.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 했잖아요. 네. 다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것들만 포함이 되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요. 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세 중과율을 따질 때 네. 주택수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냐면은 네. 원래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일이잖아요. 네. 잔금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좀 내용이 어렵죠. 예, 분양권 취득일이라고 한다는 거는 내가 당첨되신 분들 있죠. 당첨된 그럼 날? 당첨된 날. 아, 네. 또는 분양권을 돈 주고 사신 분들 네. 있죠. 그런 분들은 그 분양권의 잔금일. 예, 그날 기준으로 주택수가 몇 개 있느냐. 네,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네, 만약에 내가 분양권 취득할 당시에는 분양권 포함해서 주택이 3개 있었어요. 예. 그럼 이대로 가면은 3주택 중과가 되는 예. 거잖아요. 근데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 분양권 잔금 칠 때 네, 요 아파트 2개를 팔아버리면 되죠. 네, 2개를 팔거나 하나를 팔면은 주택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가 분양권 취득할 당시에 3개였죠? 네. 그럼 무조건 3주택 중과라는 겁니다. 아, 네, 네, 이걸 놓쳐가지고 예, 이 분양권 잠깐 투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투기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잠깐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 샀던 분들. 예, 이걸 이제 못 팔고 잔금을 네. 쳐야 돼요. 네, 쳐야 되는데 이때 3개 있어. 예, 그럼 취득세가 중과가 되는 겁니다. 네, 중과로 되면 세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요거는 너무 내용이 좀 어려워서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요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A주택과 B주택, 납세자가 2주택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2023년 2월에 네. 시 분양권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네. 그럼 이 시 분양권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 3개가 되는 네. 거죠.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이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르면은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르면은 주택도 3개잖아요. 네. 그러면 비조정 지역이면 8%겠죠. 네.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12%입니다. 네. 취득세 너무 높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디를 하나 낸 거예요. 네. 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일이잖아요. 네. 그럼 잔금일이 취득일이니까 네. 그 취득일 전에 네. A하고 B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 중 하나를 팔아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 아파트 잔금 칠 때는 2주택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파트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다. 네. 그럼 비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네. 중과를 안 하잖아요. 네. 중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도 소용이 없다는 네. 거예요. 왜? 계약일 당시로. 그렇죠. 네. 분양권 처음에 내가 취득할 당시에 이미 네. 새 채였잖아요. 네. 그럼 중간에 팔아도 소용이 없다는 네. 거죠. 이제 이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이제 사람이 그 취득세 소관부, 전에 아까 행정안전부라고 그랬잖아요.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담당 부서가 있어요. 네. 부동산 세제과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다 질의를 했어요. 네. 세법에 없는 규정을 이제 문의를 해서 답변 주는 걸 유권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네. 어떤 걸 질의했냐면은 내가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에는 세 채였잖아요. 네. 근데 그 사이에 한 채를 팔아버려요. 예. 지금 이 사례처럼 A주택을 팔아버리고 그럼 이제 두 채 됐죠? 네. 그래도 이제 잔금 치면은 취득세는 3주택 중과라고 예. 그랬는데 이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우자가 새롭게 증여로 취득하잖아요. 아. 그럼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 분양권 증여받았을 때 네. 그때는 주택이 몇 개예요? 주택이 하나 팔아버렸잖아요. 하나 팔았으니까 두 개가 되는 그렇죠. 거죠. 두 개가 돼버리는 분양권까지 거죠. 해서 두 개. 네. 그럼 이제 분양권 포함해서 이제 두 개니까 네. 그러면 2주택 중과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네. 혹시라도 그렇게 네. 답변해 줄 걸 기대하고 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렇게 답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행안부가. 근데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뭐라고 해줬느냐. 원래 남편이 분양받았다가 네. 분양받아서 세 채 있었는데 그 사이에 한 채 팔고 네. 두 채 된 상태에서 남편 분양권을 부인한테 증여해 줬을 네. 때 그럼 부인이 증여로 새롭게 취득했죠. 네. 취득할 당시 이제 2주택이니까 네. 비조정이면 중과 안 돼. 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오. 기대도 안 했는데. 네. 너무 고맙죠. 놀라운 네.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세무사들한테서. 네. 저게 과연 사실일까? 저도 충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취득세 중과는 인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세대별로 판단하니까. 사실 남편이 부인한테 증여해줘도 네. 세대별로는 이동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중과 된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중과가 안 된다고 해석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그 사이 하나는 팔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취득세 중과를 피해 가고 있었거든요. 몇 네. 달 동안. 네. 근데 이게 이제 행안부가 나중에 안 거예요. 자기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바로 시행령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개정했느냐? 같은 세대 내에서 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일이 2개 이상일 때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초에 남편이 한번 분양받고 네. 한번 취득했죠 분양권을 이 분양권을 부인한테 증여해준 부인이 다시 취득한 거죠. 네. 그럼 한 세대 기준으로 분양권 취득이 2개 이상이죠. 네. 이랬을 때 취득세 중과 여부를 따질 때 네. 분양권의 취득일은 무조건 최초 취득일로 간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한테 이제 증여해도 필요 없다. 네.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아예 네. 법령을 개정해 버렸어요. 네. 아예 못하게. 아, 그래도 그 사이에 혜택 보신 분들은 계시겠네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 이미 혜택 본 사람들이 있는데 네. 아직 배우자한테 증여 못한 분들이 있죠. 네.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네. 우리가 세법을 개정을 하면은 네. 개정세법을 언제부터 적용할 네. 건지를 적어놓은 게 부칙이라는 예. 거거든요. 부칙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은 이 개정 법령은 네. 2025년 1월 1일 이후 네. 배우자. 제3자에게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네. 그럼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분양받은 사람들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거고 네. 이 말은 돌려서 말하면은 2024년 말까지 이미 분양받았던 분들 있죠. 그분들은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취득의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네. 너무 땡큐죠. 네.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착한 일을. 그렇죠. 이제 공무원들이 양심에 꺼린 거죠. 아, 이제 자기들 한번 이렇게 자기네들이 해석을 실수한 내줬는데 거를. 네. 이 해석을 신뢰하고 이미 이제 분양을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까지는 구제해주겠다. 아, 네. 그다음에 이제 법령 개정 이후 새롭게 분양권 취득한 사람들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겠다. 사실 나름 합리적으로 해준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2주택을 가지고 있어 A하고 B. 네. 그리고 23년 2월에 C 분양권을 남편이 분양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잔금 치면 3주택 중과라고 그랬잖아요. 네. A주택을 먼저 팔아요. 네. 그리고 이제 2주택이 됐죠. 네. 그리고 이 분양권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배우자가 이 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치러요. 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를 때 주택이 2개죠. 네. 이 경우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주 유용한 꿀팁이죠. 네. 비조정지역 지금 조정지역 얼마 안 되니까 정말 네.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거 광명에 그 네. 아파트 입주자 협회에서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가서 이 방법을 설명드렸거든요. 정말 이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다 분양권을 작년에 받으셨나 보네요. 거기가 이제 그 죽줍이었어요. 네. 거기가 철산자이 헤리티지였는데 아. 거기가 25평이 미분양이 나가지고 예. 거의 7억대 분양을 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10억이 넘어요. 근데 그분들 죽줍 하신 분들은 네. 원래 청약 자격이 없어서 죽줍 한 거거든요. 네. 이미 다주택자들. 예. 근데 그분들이 죽줍 하는 건 좋은데 다 취득세를 지금 어마어마하게 내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방법으로 이제 중과를 피해갈 수 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괜찮은 꿀팁이었죠. 네. 네. 그러네요. 여러분들도 꿀팁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세 중과에서 또 네.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상속주택입니다. 상속주택은 이제 어떻게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제외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상속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의도치 않게 갑자기 그렇죠. 이제 받아서 주택수가 네.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해줘야 되겠죠. 네. 이제 아까 제가 주택수에 들어가는 게 주택, 네. 입주권, 네. 분양권, 오피스텔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들은 상속 개시로부터 5년만 이제 주택수에 제외해 주는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우리 양도세에서도 세무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소수 지분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 공동 상속받는 분들, 이제 형제들끼리 공동 상속받을 때 네. 소수 지분자들은 네. 양도세에서 주택수 제외해 주잖아요. 예. 이게 취득세도 똑같이 있어요. 그분들은 5년에 관계없이 다 빼준다. 그렇죠. 네. 이제 보통 우리가 주택을 공동 상속받으면은 네. 그 공동 상속받은 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냐면은 1순위가 지분이 가장 큰 네. 자. 근데 우리 보통 형제들끼리는 균분 상속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 안 싸우죠. 네. 그럼 균분 상속 받으면은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네. 근데 아무도 안 살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연장자. 네. 그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네. 그 사람은 5년만 제외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주된 상속인이 아닌 소수 지분자들 네. 그 사람들은 계속 빼준다. 5년에 상관없이 주택수 다 빼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양도세하고 약간 다른 점이 네. 양도세는 만약에 주택을 한 채 상속 안 받고 두 채 받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채만 제외해 주죠. 네. 그래서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그러는데 네. 취득세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취득세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다 제외해 주죠. 다 제외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양도세하고 좀 다른 점이죠. 이제 상속주택이 있는데 내가 주택을 취득하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상속받고 5년 안에 일단 취득을 하시면 중과를 네.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상속받고서 5년 넘은 다음에는 어떻게든 상속주택을 해결하시고 취득을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상속 받고 나서 5년이 지나버리면 이게 이제 취득세 중과여부 따져 주택세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 네. 이제 취득세 중과여부 따질 때 또 네. 납세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이 네.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저가주택이거든요. 네. 이 저가주택 예전에 되게 이제 문의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시가 표준액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줬습니다. 네. 이때 시가 표준액을 뭘 말하냐면은 네. 시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있죠. 네. 아파트는 공시가격, 네.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네. 개별주택 공시가격. 네. 이걸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주택은 네. 되게 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투기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주택 자체를 사면 취득세도 중과 안 하고 네.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줬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서울은 그래도 집값이 약간 떨어지진 않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방은 지금 되게 부동산 가격 시장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수도권 외의 지역, 예. 수도권 외의 지역은 시가 표준액 2억 이하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안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네. 이 시가 표준액 2억 이하 주택은 네. 이 주택 자체를 사면 중과도 안 하지만 네.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 줍니다. 네. 굉장히 괜찮은 제도죠. 네. 그리고 수도권 안에 있는 주택은 그대로 1억 원 이하를 빼주나요? 그렇죠. 이제 네. 수도권 안에 있는 주택들은 시가 표준액 1억 이하여야만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주고 중과도 안 하고 네.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들은 시가 표준액 2억 2억 이하까지 이제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이 확대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되냐면은 소급해서 네.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중과도 안 적용입니다. 하고 주택수에서 제외해 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주택수 계산을 하다 보면 양도세를 계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양도세 주택수는 좀 많이들 알고 계시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취득세 주택수 계산은 네. 취득 당시 주택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양도소득세 주택수는 양도 당시 주택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취득세하고 약간 계산하는 시기가 다른 거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은 그 주택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네.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이 되고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데 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에서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부상으로는 이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주택으로 기능하고 있죠. 네.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실제과세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그 오피스텔 네. 임대하시는 분들이 전입신고 못하게 하시잖아요. 이제 그게 굉장히 많죠. 네. 네. 그 전입신고만 안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거 맞나요? 그럴 것 같으니까. 아니요. 어떻게 걸리는지 상세히 네. 설명해 주세요. 조사도 이제- 많이 해보셨으니까. 네, 어떻게 국세청에서 네. 적발을 하는지.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만약에 세무사님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인이에요. 근데 네. 계약서에다가 이런 네. 특약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네. 그 임대인의 양도소득세가 이제 과세가 되면 네. 보통 비과세가 취소되는 걸 말하겠죠. 그러면은 관련된 세금과 가산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 정말 특약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너 전입신고 하지 마. 네. 만약에 네가 전입신고 했다가 네. 이게 주거용으로 인정이 돼서 네. 내가 세금이 추징되면은 네.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특약을 써요. 네. 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오피스텔이길래. 아니 그 오피스텔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오피스텔 외에 나머지 강남주택이 있어요. 네. 이게 비과세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오피스텔에 대한 네. 그 임대차 계약을 썼을 때 네. 실제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버렸어요. 네. 전입신고를 왜 할 수밖에 없냐면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 있죠. 네.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하면은 네. 내가 대항력이 안 생겨요. 그쵸. 그럼 나중에 그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네. 내가 보호를 못 받잖아요. 네.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전입신고하고 네. 확정일자 받아야 네.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네. 임대인이 그것 때문에 내 비과세가 날아갔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게 네. 가능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그 계약 자체는 무효인 무효. 위법 계약입니다. 위법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거 써봤자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네. 대신 이제 임차인한테 네.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겠죠. 아. 근데 문제는 국세청은 그게 전입신고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로 이게 주거용 비주거용 판단을 안 해요. 그럼 뭘로 하나요? 물론 실제로 사람이 전입신고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 주택이죠. 실제로 거주하는지를 전입신고 아니면 뭘로 알아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네. 우리나라 오피스텔은 거의 90%에서 95% 이상은 다 주거용으로 쓰거든요. 네.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요. 네. 그러니까 세무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런데 전입신고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안 돼 있어도 네. 만약에 그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사용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세무공무원은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아, 저거 주거용이다. 네,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사도 나가보거나 네.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용 여부를 판단해서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취소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신 그런 임대차 계약 맺으신 분들 전입신고 해가지고 나오는 추징되는 세금을 물어주게 그렇게 나쁜 임대인하고 계약하신 분들 이거 무효라고 하니까 손해보시는 일 없길 바랍니다. 세무사님 일단 그 양도소득세는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수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법상 양도일 네. 이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세금을 공부하신 분들은 네. 양도일이 언제인지 대부분 잘 아시는데 네. 이제 세금을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흔히 양도일을 등기가 넘어가는 날로 알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정확하게 세법상으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입니다. 네. 그게 원칙이고요. 네.
만약에 잔금이 청산되기 전에 네. 혹시라도 등기가 먼저 넘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등기 이전 접수일이 양도식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좀 줄여가지고 네. 잔금일과 네.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 네. 근데 대부분은 잔금일이 훨씬 빠릅니다. 네. 그래서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자녀가 집이 있는데 네. 같이 살고 있으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자녀 이름으로 갭 투자 해놓고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이제 본인 집을 처분을 하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네. 비과세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자녀를 세대 분리해야 되는데 네. 그럼 어디로 내보내야 되냐? 네. 그러면 언제 내보내야 되냐? 네. 이런 질문 진짜 많으시거든요. 엄청 많죠.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답 좀 내주세요. 이제 정말 강의 갈 때마다 그 네. 질문을 엄청 많이 하고요. 네. 이제 잘못 알고 그 세대 분리를 잘못 해놓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원칙을 알려드릴 테니까 확실히 네.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자녀는 언제까지 세대 분리를 해야 되는 거냐? 네. 아까 양도세는 비과세 판단 기준일이 양도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양도일 현재 네.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살고 있으면 됩니다. 네. 그 양도일이 아까 언제라고 그랬죠? 양도일 잔금일. 그렇죠. 네. 잔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잔금 치기 전에 네. 자녀가 부모와 세대 분리해서 네. 따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잔금일 하루 전에 나가도 되는 네. 거냐? 아니면 한 달 전에 있어야 되는 거냐? 네. 또 1년 전에 띄우는 게 맞느냐? 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은 하루 전에만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엄격하게.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루 전에 자녀가 세대 분리 하잖아요. 네. 세무 공무원들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하겠죠. 당연히. 100% 의심하겠죠. 전날 얘가 갔을까?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의심을 좀 피하고 싶으면은 좀 미리 세대 분리를 하는 게 낫겠죠. 네. 그 다음에 문제는 세대 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따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주민등록 옮겨놔요. 네. 그리고 나서 같이 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과세 당국에 적발이 많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부모의 1세대 1주택이 취소되거나 네. 자녀의 1세대 1주택이 취소되거나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전입신고는 네. 내 집에 해놨는데 네. 구세청에서 제가 여기 부모 집에 와서 산 거를 어떻게 알죠? 보통은 자녀가 네. 이제 국세청에서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사례가 주로 어떤 거냐면은 네. 세대 분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세대 분리를 부모의 집 팔기 뭐 한두 달 전, 네. 또는 뭐 서너 달 전, 네. 아주 촉박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가 대부분 네. 이제 자녀가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옮겨놓은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경우는 네. 이제 국세청 점검을 많이 하고요. 네. 또 하나, 네. 이제 옮기긴 옮겼어요. 네. 자녀가 이제 뭐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주소를 옮겨놨는데 네. 옮긴 장소가 네. 진짜 자녀가 따로 살 수 있는 곳, 네. 그런 곳이면 괜찮아요. 네. 일반적으로 오피스텔, 네. 또는 다른 아파트, 네. 또는 뭐 다세대 주택, 네. 이런 경우면 그나마 의심을 좀 덜 할 텐데 네. 아침 옮기는 곳이 고시원 네. 또는 뭐 원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주 막 20만 원짜리 조그만 네. 원룸, 이런 곳에 옮기면은 사실 부모는 되게 좋은 집에 사는데 네. 자녀를 뭐 월세 30만 원, 네. 40만 원짜리 고시원에 넣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무공무원들 당연히 의심을 하겠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네. 실제로 확인을 가보면은 네. 자녀가 그렇게 안 사는 경우가 되게 많죠. 형식적으로만 비과세 받으려고 주소를 옮겨놓는 거죠. 어. 이래서 적발이 많이 됩니다. 네. 아, 그럼 불시에 거기 가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본다 이 말씀이신가요? 불시에 가지는 않고요. 이제 보통 아버지가 양도세 주택을 팔고 양도신고를 이제 2개월 이내에 예. 하잖아요. 그럼 세무사에서 그걸 접수해서 예. 이제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네. 마침 자녀가 고시원에 주소가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의심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그 고시원에 가본다는 거죠. 불시에 가는 게 아니고 그 고시원에 이제 가서 주인한테 확인을 해보는 거죠. 면담을 해가지고 실제로 자녀가 이 사람이 여기 사는 거냐 아니면 주소만 옮겨놓은 거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도 한번 보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시원 계약할 때 아무리 못해도 1년짜리 계약서잖아요. 예.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은 그 1년짜리 고시원 월세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6개월짜리 쓰고 네. 3개월짜리 쓰고 그러거든요. 아, 네. 그런 사람이 이제 많이 적발이 돼요.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왜 거꾸로 네. 부모랑 같이 사는 자녀지만 네. 세대가 분리되는 걸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정되는 경우가 이제 예. 조세 심판원에서 나중에 네. 승소 사례가 좀 있긴 있었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네. 만약에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걸 다가구라고 그러죠. 네. 근데 2층에 부모가 살고 네. 뭐 3층에 자녀가 살고 네. 이렇게 따로 살 수는 있죠. 네. 주택은 한 채이지만 사실은 구분돼 있잖아요. 네. 구분돼 있고
결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녀가 소득이 있어야 돼요. 네. 각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따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별도세를 인정해 줄 네.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실제로 이제 조세 심판에서 납세자가 이긴 사례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다가구는 진짜 구분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아파트는 네. 공간이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에 방 4개짜리 집에서 네. 2개 방은 부모가 쓰고 네. 2개 방은 결혼한 자녀가 쓰는 네.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네. 애를 낳았어요. 네. 그럼 이제 두 자녀가 맞벌이일 때, 네. 부부가 맞벌이일 때 애를 봐줄 사람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부모가 와서 애를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부모도 집이 있고 네. 자녀도 집이 있어요. 네. 그리고 동거동의 합과 요건은 못 갖췄어. 네. 이랬을 때 1세대 2주택으로 볼 거냐 아니면 각자 1주택으로 볼 거냐. 네. 주택 수 보면은 네.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면은 같은 세대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1세대 2주택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조세 심판원이나 이제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세대 판정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네. 판단하는 거다. 네. 주민등록을 판정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뭘로 판단하는 거냐? 자기의 소득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생계를 달리하는 거고 네. 이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중에 네. 한쪽 세대의 소득으로만 이 생계를 한다. 네. 그럼 생계를 같이 하는 거다. 네. 지금 이제 심판원이나 판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각각 소득이 있으면 네. 부모님도 소득이 있고 자녀도 소득이 있으면 네. 별도의 세대로 같은 집에 살더라도 볼 수 있다. 꼭 그건 아니고요. 꼭 그건 문제는 아니에요. 이제 부모도 소득이 네. 있어요. 네. 자녀 세대도 소득이 있으면 네. 같은 집에 살아요. 네. 그런데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각각 분담을 해야 돼요. 예. 아, 소득만 있는 걸로는 안 되고. 생계를 네. 달리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소득만으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분담하거나 네. 이런 정도까지 입증이 돼야 네. 이게 이제 별도세로 인정이 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가 같이 사는데 네. 자녀들 돈 쓰는 거 부모가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부모가 다 내줘.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이러면 생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부모 돈으로 생활비를 다 내고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아, 그러면은 방금 설명하신 취득세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네, 부모랑 자녀랑 같이 사는데 네, 각각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 취득세에서도 주택수가 분리가 될까요?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아까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소관부처가 다르다고 그랬죠? 네. 소관부처가 다르면은 규정도 다릅니다. 양도세는 네.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다 하더라도 네. 사실은 별도로 소득이 있고 네. 각자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좀 부담한다. 네. 그럼 생계를 달리하는 걸로 봐서 같은 세대로 인정을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취득세는 그거 안 따집니다. 취득세는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으면은 무조건 같은 세대. 아, 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왜 취득세는 양도세하고 달리 규정하느냐? 네. 이게 취득세는 우리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는 우리가 등기를 하죠. 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등기하기 전에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등기가 접수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잔금 내는 날 등기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럼 잔금 내는 날 취득세도 다 내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취득세를 잔금 치고 내러 갑니다, 구청에. 네. 그러면 구청 직원이 취득세 영수증을 이렇게 발급해 주거든요. 네. 취득세 영수증 발급할 때 주택수가 몇 개인지 바로 확인이 돼야 돼요. 네. 근데 부모하고 자녀가 주민등록이 같이 돼 있어. 네. 근데 둘 다 소득이 있고 네. 각자 생활비를 따로 생활비를 내고 있어요. 그럼 양도세는 별도세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취득세에서는 그 내역을 오늘 바로 확인을 해야 돼요. 둘이 생활비를 따로 내서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거 내일 확인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오늘 등기해야 돼. 오늘 등기하려면 취득세 오늘까지 다 내야 되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방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대 판정은 무조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별도 세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주민등록 같이 돼 있으면 무조건 같은 세대. 아니, 근데 부모랑 자녀랑 같이 살다가 네. 자녀가 집을 사서 네.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말로 1주택을 취득하는 건데 주민등록상 같이 돼 있다고 해서 네. 결국 이 사람은 2주택자로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네요? 방금 세무사님이 말한 사례가 실무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방세법은 별도의 특례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살 때 부모가 1주택이고 자녀가 무주택이었어요. 네. 근데 부모랑 자녀가 같이 살고 있죠. 네. 근데 자녀가 집을 사서 방금 말한 것처럼 독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주택을 취득하고 네. 3개월 안에 주민등록이 전출되잖아요. 네. 그 별도세도 인정해 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세법이 무대포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님 네. 그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고향 쪽에 이제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네. 계세요. 주로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고향 쪽에 있는 주택을 상속을 받았거나 네. 또는 부모님이
자기 명의로 이제 주택을 취득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사업하다가 좀 안 돼가지고 네. 자기 명의로 주택을 못 사고 자녀 명의로 집을 사는 맞아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그래 놓고 네. 자녀가 이제 서울에 집을 하나 샀어요. 네. 그럼 자녀 이름으로는 두 채의 주택이 있는 네. 거죠. 시골에 집이 하나 있고 네. 아버지 살고 있는 집, 네. 그다음에 서울에 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지금 서울에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네. 그럼 당연히 서울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서울집 사기 전에 이전에 사놓은 지방집이 하나 있죠. 네. 이 집 때문에 시골집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집이 비과세가 안 돼버립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골에 있는 집을 팔아버리면 네. 팔고 나서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시골에 있는 집은 아버지가 지금 거주하고 있잖아요. 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서 팔 수가 없어요. 네.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네. 뭐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게 시골집을 완전히 네. 다 넘기려면은 그 주택만 넘기는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주택과 같이 있는 그 땅 있죠. 네. 이걸 주택 부수토지라고 그러는데 네. 이걸 같이 넘겨야 돼요. 네. 이걸 같이 넘기려면은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 주택 부분만 넘기면 돼요. 건축물만. 건축물만. 네. 그 밑에 땅은 안 토지는 안 넘기고. 두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주택의 소유권은 타인한테 넘어가고 네.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내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면은 네. 비록 주택 부수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이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인정 안 합니다. 양도세는. 그렇지, 양도세에서는. 네. 네. 그래서 이 서울 집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은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 주택을 넘길 때 이제 주택은 얼마로 넘기면 되냐면은 주택의 기준시가가 있어요. 예. 기준시가 이런 거 많이 나와봤자 시골집은 1,000만 원 정도 안 예. 나오거든요. 그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뭐 주변에 동네에 있는 친척이나 지인한테 넘겨놓고 네. 양도해놓고 네.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택 부수토지가 네. 취득세에서는 안 빠지지 않나요? 그것도 이제 취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가 또 주택수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건물 넘기고 부수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네. 주택수에 산정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또 주택수 제외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시골에 있는 저 땅들은 공시가격도 1억 안 되거든요. 거기서 빠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취득세, 양도세에서 주택수 계산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세금, 종부세가 있죠. 네. 종부세의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목별로 네. 주택수 계산 방식을 좀 통일시켜주면 정말 좋을 텐데 네. 이제 종부세 또 다릅니다. 네. 정말 환장하는 거죠. 네. 종부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부세 주택수 계산 방식은 네.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되느냐.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면은 종부세 계산할 때 이게 주택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안 된다. 그러면은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종부세는 국세인데 재산세로 주택수는 산정을 하네요. 그렇죠. 좀 특이하죠. 네.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네. 우리 종부세는 쉽게 생각하면은 재산세도 보유세죠. 네.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세인데 종부세는 재산세 중과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재산세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택을 이제 늘리는 거죠. 이걸 막기 위해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새로 도입된 네. 제도인데 예. 이 종부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다 더해버려요. 네. 다 더해가지고 네. 거기에서 지금은 9억 원을 공제해주고 네. 거기에다가 공정시작 가액비를 곱한 다음에 네. 세율을 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율이 누진 세율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택 수도 많고 네. 주택 공시가격이 높으면은 종부세도 많이 나오는 구조인데 네. 이 종부세에서 계산할 때 재산세도 보유세고 종부세도 보유세니까 하나의 주택에다가 재산세고 종부세를 둘 다 부과하잖아요. 그럼 네. 이중과세가 돼버려요. 네. 우리나라 헌법은 이중과세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과세를 제외해주기 위해서 이 종부세가 과세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과세분에 대한 재산세를 차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같은 체계로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종부세 납세 의무자를 정할 때 네, 네.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물건만 종부세를 과세하게 되어 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가분에 대해서는 네. 종부세를 지금 과세를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종부세는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를 과세한다. 네. 근데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오피스텔하고 네. 상가예요. 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양도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쓰면 이건 무조건 주택수에 들어간다고 네. 그랬죠.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가 돼야 이게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네.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안 나온다고 그랬죠. 네. 업무용으로 나온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오피스텔은 종부세가 과세가 안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과거에 임대주택 등록했거나 네. 또 하나는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해달라고 내가 지자체에 현황 가서 신청하신 네. 분들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됩니다. 네. 혹시 나중에라도 네. 세무사님이 이 오피스텔 사러 갔을 때 네. 그냥 냉큼 싸다고 사시면 안 되고 네. 싸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쌀까요? 주택으로 그렇죠. 재산세가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오는지로 나오니까 확인하고 싼 사셔야 겁니다. 됩니다. 네. 시세보다는 500만 원 싸다고 덜컥 사놨다가 네. 나중에 종부세 따라오고 네. 취득세 중과여부 따질 때 이게 주택세도 들어가고 네. 그냥 거의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은 꼭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부과되느냐 업무용으로 부과되느냐 네. 그걸 확인하셔야 취득세하고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확인은 지자체에 그렇죠. 지자체에다가 네. 꼭 확인해 보셔야 지자체에다가 되고요. 확인을 꼭 해보시고. 네. 네. 또 하나 그 상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상가를 용도 변경해가지고 주택을 쓰는 분들도 되게 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양도세 계산할 때는 아까 실제과세 원칙 때문에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주택수에 그게 들어간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종부세 계산할 때는 재산세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과세당국에 적발이 안 돼가지고 네. 업무용으로 계속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그 상가는 종부세에서는 주택세에 안 들어갑니다. 네. 그 종부세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산세가 주택분이냐 업무용이냐. 그걸 먼저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수 계산하는 거 사실 중과랑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세금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수 계산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숙지하셔서 억울하게 세금 더 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